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주는 AI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불가능하다고. 됐어요? 그런 점에 이제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이 아이라는 것, 즉 감성지능이라는 게 앞으로 직장에서 필수 기술이다. 내가 만약에 기술적인 측면만 뛰어나. 근데 내가 이 아이가 없어. 그러면은 뭡니까? 나는 대체가 가능한 녀석이 돼버리잖아. AI랑.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직장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감성적인 부분으로서 이 사람을 잘 이렇게 터치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AI가 대체를 못하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에는요. 앞으로 AI가 발달하면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즉 이 아이를 가진 사람만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 한번 볼게요. 직장에서 AI의 부상이, 즉 상승이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AI에게는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중요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 아이는 미래의 직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볼게요. 자, 뭐가 막 많죠? 23번도요. 그렇죠? 쓰이게. 자, 제목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육에서 학제 간 초점의 중요성이라고 나왔거든요. 이제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냥 바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이 주제거든요. 볼게요. Education must focus. 자, 교육은 초점을 맞춰야 된대요. 어디에다가? The trunk of the tree of knowledge래요. 지식의 나무의 줄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대요.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네요. 지식의 나무줄기래요. 지식의 나무줄기.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녀석을요. 나무의 줄기에다가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Revealing 밝혀내면서 드러내면서 the ways 방식을요. 어떤 방식이냐? In which the branches, twigs, and leaves all emerge from a common core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뭐 나뭇가지나 잔가지, 뭐 이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다? 공통의 핵심에서 나오는 방식을 밝혀내면서 지식이라는 나무줄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대요. 자, 이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지식의 나무줄기가 뭐냐?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써놨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줄기가 뭐냐면요. 교육에서 중점을 둬야 할 핵심적인 요소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나무의 모든 가지나 잎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줄기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줄기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시작되듯이 모든 학문 분야의 지식은요. 중심적인 개념이나 원리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식의 나무줄기예요. 즉 교육자는요 학생들한테 여러 지식 분야의 다양한 개념과 정보를 이제 가르칠 때요 그들이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 원칙 이런 거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이제 영문법을 가르친다고 쳐볼게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왔을 때 이 영문법에 있어서 되게 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분사니, 관계사니, 가정법이니 뭔가 들어본 거 많아요. 들어본 거 많은데 내가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다 겉핥기로 배운 거야. 겉핥기. 다 뭘 배웠냐면요. 잔가지라든가 이런 나뭇가지나 이파리만 배운 거야. 핵심을 안 배운 거야. 핵심을. 이걸 안 배운 거야. 이거를요. 막상 내가 가갖고 뭐 예를 들어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다 말해봐. 이러면은 얘기를 못해요, 애들이.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말해봐. 이러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품사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는 품사가 뭐냐? 어느 자리에 써야 되냐?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냐? 품사 자리 해석. 이거거든요. 이게 지식의 기반이에요. 영문법 지식의 기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투부정사의 명사종용법, 형용사종용법 이딴 것만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응용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고 체화도 안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적인 부분을 이제 어떤 기준을 잡고 그 중점을 이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가 되는 거고요.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Tools for thinking. 사고를 위한 도구가 stem from. 이 stem from이 작년 2학년에서도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stem이 뭐뭐에서 비롯되다. 원래 stem이 줄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뭐에서 비롯되다. 기원하다라는 뜻입니다. originate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고를 위한 도구는요. 이 핵심에서 비롯됩니다. providing 뭘 제공하면서 a common language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면서 그 공통의 언어가 뭐냐? with which
발음이 아니야. practitioners. 그래서 그 실무자들이 in different fields. 다양한 분야에 있는 실무자들이 may share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대요. 어떤 경험을? Of the process of innovation. 어떤 혁신 과정에 대한 경험이겠죠. 그리고 discover links.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Between their creative activities. 그들의 창의적 활동 사이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거가 이제 나오면요. 이 핵심에서 이제 결국 뻗어져 나간다.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배우는 예를 들어 수학, 뭐 음악, 뭐 과학, 그러니까 과학은 좀 분야가 크니까 뭐 천문학, 뭐 화학, 물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의 줄기가 뭔지 알아요? 혹시?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모든 그 과목 분야에 줄기가 되는 게 있어요. 걔네들은 다 단가지들이에요. 그거의 줄기가 뭔지 알아요? 철학이에요. 철학. 다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철학에서. 그래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hD라고 하잖아요. PhD. 이 PhD가 뭐예요? 필로소피잖아. 필로소피 철학. 이는 학위란 뜻이고요. 디그리. 그랬어요? 왜 박사학위가 PhD인 줄 알아요? 예전에 고대 시절의 철학자들만큼의 너는 지식을 갖게 된 거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급의 너는 이제 지식을 갖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Ph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 자체에서 다 뻗어져 나온 게 수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각종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뻗어져 나온 거거든요. 이게 다 장가지들이야, 장가지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를 이해하면요, 얘네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있는 거거든요.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수학과 음악은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철학이라는 이 핵심을 알게 되면은 이들 간의 연결고리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그 아인슈타인 그 얘기에서도 유명한 건데,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였지만 실제로 음악도 되게 잘했다고 알려져 있죠. 알고 있어요? 되게 막 이제 그 모임 같은 게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이요. 자기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었고 막 기타 치고 연주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라는 분야에 능통한 사람은 이런 게 다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볼까요? When the same terms are employed. 이 employee라는 게 이용하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용어가 사용될 때 across the curriculum,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동일한 용어가 사용될 때 학생들은 begin to link, 연결하기 시작한대요. Different subjects and classes, 서로 다른 과목과 수업을 연결하기 시작한답니다. 자, 이거를 패러프레이징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학생들이 학문 간의 공통된 개념, 언어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요, 서로 다른 학문이나 수업 간의 연결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가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미리 제가 쓴 거예요. 뒷문장에 예시가 나오는데 추상화라는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추상화. 그러니까 abstracting이야. abstracting이라는 건요, 글쓰기 수업에서 등장할 수 있죠. 그렇죠? 추상적인 글 이런 거. 근데 미술 수업에서도 사용이 되잖아요. 추상화. 그렇죠? 그럼 학생들은요,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상적이다라는 어떤 개념을 글쓰기 수업에서 이해를 하면은요, 이걸 미술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추상이라는 핵심 개념을 아니까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다음 내용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if they practice abstracting, 딱 나왔죠. 만약 그들이 추상을 연습한다면요, in writing class, 글쓰기 수업에서. 그리고 if they work on abstracting in painting or drawing class랍니다. 만약 그들이 회화나 그림 그리기 수업에서 추상을 연습한다면. 그리고 if in all cases,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they call it abstracting, 그것을 그들이 추상이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뭐 하기 시작한다?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How to think, 생각하는 방법을요. Beyond disciplinary boundaries를요.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서요.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고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추상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하니까 더 뭔가 그 이상의 개념을 이제 연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글쓰기와 이제 그림으로 나왔지만 글쓰기와 그림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분야에서 추상이란 개념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추상이라는 핵심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어서 they see, 그들은 뭘 알게 되냐면 how to transform their thought, 그들의 생각을 변형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추상이라는 개념을 들었어. 그럼 추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이미지 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뭡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직관적이지 않은 거, 뭔가 말 그대로 추상적인 거, 좀 관념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추상이란 말을 들으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추상이라는 말을 다른 분야에서 들었을 때 그 분야에 알맞게끔 변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From one mode of conception and expression to another.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과 표현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를요 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고 쳐봐. 그럼 컴퓨터로 게임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마우스와 키보드로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확실한 개념을 뭔가 하나 익히면요 다른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금방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됐나요? 자,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스마트폰을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바꿨어. 그럼 약간은 다르지만 기본 골자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방식은요. 그러면은 아이폰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내가 잘 몰랐는데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다른 사고 과정을 통해서 변형을 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핵심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요. 됐어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linking the disciplines comes naturally. 학문을 원래 디시플린이 훈육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겠죠. 학문들을 연결하는 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된답니다. 뭐 할 때 the terms and tools 용어와 도구가 are presented 제시될 때요. as part of a universal imagination 보편적 상상력의 일부로서 용어나 도구가 제시될 때 이 학문을 연결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했는데 여기서 또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보편적 상상력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성을 말하는 건데 혹시 몰라서 이것도 제가 패러프레이징 해놨습니다. 읽어볼게요. 보편적 상상력이란 결국 이 글의 맥락상 무슨 말입니까? 특정 학문이나 전공을 넘어선 거야. 넘어서서 모든 지식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해나 관점, 이거를 보편적 상상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보편적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널리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보편적 상상력은 여러 학문이나 주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고의 도구나 방법론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문 간의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로 인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편적 상상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혹시나 여러분 이해 못할까 봐 써놓은 거예요. 됐죠? 자, 요약문 보겠습니다. 지식의 상호 연결된 핵심에 교육적 초점을 맞추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학문 간의 사고를 촉진하고요. 다른 분야 간의 아이디어를 변환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학제간이라고 아까 나왔는데 학문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제란 말이 좀 어려우거든요. 학문간 이렇게 붙여 쓰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23번까지 총 4개 지문 알아봤네요. 1시간 동안. 됐죠? 자, 지금 효석이 표정을 보니까 효석이가 지금 뭐 거의 몇시 남았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좀 눌러주세요. 여기 아래 버튼, 정지 버튼 말고 일시정지. 사람이 많아서. 제네레이션 체인지. 제너레이션 체인지. 쟤 뽑을 거냐? 네. 얘들아, 쟤 뽑을 거야. 봐봐, 아무도 반응 없잖아. 아무도 반응이 없잖아. 우리 학원 다니는 1학년 중에서는 거기 부회장 선거 나가는 애 없는 것 같더라. 내가 어제 물어봤어. 자, 24번 볼게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언어의 동적인 발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첫 문장이 주제네. 가보겠습니다. New words and expressions. 새로운 단어와 표현들이 emerge continually. 계속해서 생겨난답니다. In response to 뭐에 반응해서? New situations, ideas and feelings. 새로운 상황, 생각, 감정에 반응해서 생겨난답니다. 뭐 계속 우리 신조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이제 실제로 그 추가문을요 출판한답니다. 어떤 거냐? New words and expressions that have entered the language. 그 언어에 등장하게 된 새로운 단어, 표현 이런 거에 이제 추가문을 출판하게 된대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deplore this kind of thing 이러한 일을 deplore 한대요. 한탄하고요. And see it 그걸 어떻게 여기냐? As drift from correct English. 그러니까 올바른 영어에서 drift 벗어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꼰대들.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막 저기 뭐야, 우리도 막 그러잖아. 뭐 이제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하면은 아유 이제 지하에서 이제 세종대왕이 막 이제 뭐 한탄하겠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너무나 꼰대 같은 생각이죠.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장은 언어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설명을 왜 써놨냐면요. 이 문장이 어려워서 써는 게 아니라 이 문장과 이 문장 간의 연결성을 좀 설명하려고 제가 일부러 설명을 써놨거든요. 자, 일단 한번 다음 내용 읽어볼게요. But 그러나 여기서 it was that 하고 나왔죠? 강조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절이야가 바로 뭐뭐이다 라는 건데 only가 있으면요. 그냥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나던틸처럼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an attempt, 어떤 시도가 was made, 이루어졌답니다. 어떤 시도냐? To formalize the spelling and punctuation of English at all.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는요, 어떤 영어의 철자 그리고 구두법을 공식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이 문장이랑 뭔 상관이냐? 라는 거, 그 관계성을 좀 보여주려고 이 설명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서는요, 언어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요? 새로운 단어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올바른 영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비관하는 이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앞문장에 이어서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영어가 항상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목적으로 쓴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철자와 구두법을 공식화하려는 시도가 18세기에 이르러서 시도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언어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반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요, 되게 보수적인 생각인 거죠. 기존의 언어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생각.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철자와 구두법을 공식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이니까 서로 대조, 반박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영어는요, 정적인 게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but이라는 문장으로 연결한 이유는 다시 한번 무엇이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시각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장 삽입 같은 거 나올까봐 제가 좀 추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the language we speak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요, will be virtually unintelligible. 사실상 이해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랍니다. 이해되기 어려운 거죠. 누구에게 있어서? 셰익스피어에게 있어서. 셰익스피어는 21세기 사람이 아니니까. 셰익스피어가 막 21세기에 등장했고, 헐, 셰익스피어 어떻게 존잘 이랬어. 그럼 셰익스피어가 저기 뭔 말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리고 so would his way of speaking to us 라고 나왔죠. so 동사 주어네요. 주어 또한 그러하다. 됐어요? would는요 뒤에 be unintelligible 얘가 생략된 겁니다. 됐어요? 대동사예요. 대동사. 그리고 그의 말하기 방식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즉 우리도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말투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21세기에 현재 우리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셰익스피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뭐 셰익스피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옛날 조선시대 사람이 와갖고 얘기할 때랑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은 아무래도 좀 대화가 잘 안 통할 수밖에 없겠죠. 왜? 언어는 정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막 너네가 막 예를 들어서 거네가 쌤, 좀 숙제를 안 해왔어요. 통촉해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쓰던 언어랑 다르니까 그런 거죠. 자, 이어서 어빙 커플러라는 사람이 estimated 추정했는데 대절이야를 추정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would probably only understand 아마 오로지 이해할 거라고요. 약 25만 개 정도를요. 45만 개의 단어 중 25만 개 정도를 이해할 거랍니다. In general used in the English language now. 그러니까 현재 영어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45만 개의 단어 중 25만 개, 약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겠네요. 이 정도만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말한답니다. 셰익스피어 예시를 왜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현대 영어 언어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셰익스피어여서 그래요. 실제로 이제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게 되게 많거든요. 합성어 개념도 셰익스피어가 만들었고요. 접두사, 접미사 개념도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극작가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가 실제 현대 영어 언어에 그 영향을 끼친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뭐 이제 반이어 같은 것도 이제 언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다 셰익스피어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 그러니까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영어와 예전 영어의 이제 이 구사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람조차도 절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경식적인 측면으로 말한 거예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so to speak, 말하자면 셰익스피어가 were to materialized. 그래서 만약에 나타난다면 오늘날 런던에 딴 하고 나타난다면 그는 이해할 거랍니다. On average 평균적으로 only 5 out of every 9 words. 그러니까 9개 단어 중 한 5개 정도만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 어휘에. 됐나요? 이 정도가 될 거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쉽죠,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글은요, 변화하는 상황과 아이디어에 대응해서 새로운 단어와 표현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논의해갖고 영어의 동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언어라는 거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마련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은요, 지금 첫 문장에 내가 막 뭐 이렇게 써놓은 게 많잖아요. 첫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첫 문장이 주제라고 써있죠. 그렇죠? 이 첫 문장을 이해하면 게임 끝입니다. 자, 일단 제목 먼저 읽어볼게요.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심리학 연구에서의 자기보고 데이터 땡땡 장점과 도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보고 데이터가 무엇이냐? 자기보고 데이터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고요. 이 설명을 제가 써놓은 게 많은데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research psychologists often work. 연구 심리학자가 종종 work 작업을 하는데요. with self-referred data를 가지고 작업을 한대요. 자기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요 made up of 하면은 원래 be made up of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consisting of라고 써도 됩니다. participants verbal accounts of their behavior. 자, 그들의 행동에 대한 그 참가자들의 구두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연구심리학자들은요, 자기보고 데이터로 작업을 하는데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한 구두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보고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읽어볼까요? 자기보고 데이터로 작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연구심리학자들이 참가자들로부터 얻은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잖아, 연구자. 그럼 연구자가 연구를 하려면 피실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피실험자를 참가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그 피실험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걸 자기보고 데이터로 이제 뭐 연구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얻은 정보는 참가자들이 자기의 행동, 경험, 감정 이런 걸 이제 직접 기술한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면은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한 구두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뒷내용 있죠.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참가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거나 쓴 것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게 있으면요. 그 참가자가 직접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이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구두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 정보가 자기보고 데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주로 이제 설문조사나 인터뷰, 성격검사, MBTI 검사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수집이 되고 참가자들이 자신을 관찰하고 그 경험을 기술하는 데에서 유일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방법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 같은 왜곡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뒷내용을 좀 읽으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This is the case. 이것은 어떤 사례에 해당되는 거냐? Whenever, 뭐 할 때마다 설문지나 면접이나 또는 성격 목록이 are used, 사용될 때마다 어디에서 어떤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마다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self-referred method가 꽤나 유용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이거 MBTI 생각하면 돼요. 통계적인 거니까. 통계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슨 뭐 ISTP는 어떻다, 뭐 ESFJ는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통계적인 거를 이제 사용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똑같은 뭐 비슷한 거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성격 유형이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런 걸 이제 통계화하기에는 이 자기보고 데이터가 이제 되게 좀 중요할 수 있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They take advantage of the fact. 그것들은요 사실을 이용하는데 어떤 사실이냐? 대절 이하라는 사실, 동격입니다. 사람들이 have a unique opportunity to observe themselves full time. 그들을 풀타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를 가진다는 그런 사실을 이용한대요. 자, 여기까지는 자기보고 데이터가 좀 유용하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however 나왔네요. 그러나 자기보고는
can be plagued, 오염될 수 있답니다. 몇 가지의 distortion, 왜곡으로 인해서요. 왜곡으로 인해서. 왜냐면요, 자기 보고 데이터라는 건 다시 한번 뭐랍니까? 참가자가 직접 기술한 거예요. 참가자가 직접 기술한 거. 됐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어떤 자기 보고 데이터를 얻는다고 쳐볼게. 내가 연구 진행자야. 너네가 피실험자예요. 그래서 내가 설문지를 쫙 돌립니다. 설문지를요. 자, 설문지를 돌려서 뭐라고 하냐면요. 난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번 내신 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선생님과 정규반에서 수업을 듣고 싶나요? 딱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속마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속마음으로는 난 선웅쌤, 정한쌤, 뭐 간호쌤 막 이렇게 쓰고 싶어. 근데 내가 앞에 있으니까 이거 로이쌤이라고 안 쓰면 뒤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죄다 로이쌤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내가 걷었어.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아유 내가 자식농사 잘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왜곡된 결과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진정한 이제 여러분의 그런 이제 결과물이 아니죠.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기 보고 데이터의 신뢰성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One of the most problematic of these distortions. 이러한 왜곡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is a social desirability bias랍니다. 아까 위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사회적 바람직한 편향성이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성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신호등에서 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가 있다. 들어줄 것인가 안 들어줄 것인가? 라는 설문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실제 상황이었다면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들어주면 착한 거지만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나쁜 놈 이것까지는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안 들어준다고 하면 나 너무 쓰레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실제로는 나는 안 들어줘. 근데 여기 자기 보고 데이터에는 들어준다라고 쓴다는 거죠. 그럼 사회적으로 나는 좀 바람직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is a tendency, 어떤 경향인데요. To give socially approved answers to questions about oneself. 자신에 대한 질문에 사회적으로 승인된 답을 제공하는 경향성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승인된 답이라는 게 뭡니까? 약간 좀 사회적, 야 사람이라면 할머니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사회적으로 승인된 정답인 거잖아. 즉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좀 이제 좀 도의적인 대답, 약간 이런 거를 좀 이제 왜곡해서 이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Subjects who are influenced by this bias. 이런 편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피실험자들은 over time, 자 추가적으로 노력하는데요. Trying to create a favorable impression. 그러니까 호의적인 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겠죠. Especially when, 특히나 뭐 할 때 피실험자들이 질문을 받을 때요. About sensitive issues. 어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됐어? For example, 예를 들어볼까요? Many survey respondents, 많은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will report, 보고를 할 겁니다. 대절이라고요. 자, 대절이 이제 여기까지인데 they voted in an election or gave to a charity. 그들이 선거에서 투표를 했다. 당신은 이번에 투표를 했습니까? 근데 내가 실제로 안 했어. 그러면 뭐야? 너무 쓰레기잖아. 그렇죠? 투표를 안 했으니까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너무 내가 쓰레기 취급받을 것 같으니까 안 했지만 했다고 구라치는 거야. 또는 뭐 한답니까?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 난 기부한 적 없어. 하지만 내가 기부를 안 했다고 하면 너무 쓰레기 같잖아. 그러니까 기부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할 때? 실제로는 그들이 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게 가능할 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게 가능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이 좀 헷갈릴까봐 제가 아래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은 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게 가능할 때라는 건 실제로 그들이 선거에서 투표를 하거나 기부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즉 참가자들이 선거에 투표했다고 자신이 보고는 했어. 근데 실제 선거 기록을 확인했을 때 그들이 투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행동을 보인 것처럼 자신을 묘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나타내는 한 예시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투표를 해야 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일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로 인해서 결국엔 뭡니까? 자기 보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곡될 수 있다는 거겠죠. 됐나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자기 보고 데이터의 사용에 대해 탐구하며 그 장점과 단점,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글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심리학자들은 아까 첫 문장에도 말했지만 자기 보고 데이터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다? 이게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30번. 생각보다 진도를 좀 빨리 하고 있어서요. 우리 32번까지 다 하고도 시간이 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32번까지 제가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32번까지 하고 오늘은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32번까지 하고요. 그러면 33부터 40번까지면은 총 몇 개 남으냐? 8지문 남게 되는 거죠. 8지문이면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금요일이면 충분히 끝내고도 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2번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30번이 좀 어려워요. 30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설명이 막 많아요. 겁나 많죠, 뭐가 쓰인 게 많죠. 이게 이제 좀 배경 지식이 약간 좀 필요한 것도 있고 해갖고 제가 이제 설명을 무지하게 많이 써놨거든요. 자, 제목 먼저 읽어볼게요. 제목이 뭐라고 써있냐면요. 기관세 무역 조치가 개발도상국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해요? 기관세 무역 조치는 뭐야? 기관세가 뭐야? 그럼 반대로 관세는 뭐야?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 써놨습니다. 자, 읽기 전에 관세가 뭔지부터 볼게요. 관세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쉽게 말하면 세금이야, 세금인데요. 국가 간의 물품을 교환할 때 부과되는 세금, 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자고요. 좀 내용이 기니까요. 자, 저도 한번 이렇게 보고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 관세라는 것은요, 국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요,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세는 국제무역을 규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이런 목적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무역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서 뭔가 이제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를 많이 매겨버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들여오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정 나라에서 뭔가를 들여오는 수입해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무역의 자유를 좀 제한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관세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세금이야, 세금. 쉽게 말하면요. 다른 나라 물건 들여올 때 세금.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첫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지난 수십 년간, there have been some agreement. 이거 왜 있었단데 이 K로 나온다. 미안, 나의 실수.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약간 좀 약간 이런 강박이 좀 있어요. 강박. 막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문서 작업하다 보면요, 남아 이 다가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가.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간격 조절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작업할 때 내가 이런 거에 좀 약간 그게 있거든요. 다 붙여주세요. 자, 다시. 몇 가지 합의가 있어 왔답니다. 지난 수십 년간요. 어떤 합의냐면 to reduce the debt of poor nations.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이 부채가 이 부채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설마 빚이야, 빚. 혹시나 해서 말한다. 부채를 줄인다고요? 아니야. 혹시나 해서. 네, 빚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합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other economic challenges like trade barriers. 그러니까 이제 무역 장벽과 같은 다른 경제적 문제가 남아 있다랍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여기가 무지하게 뭐가 많죠. 여기를 좀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내가 공간이 부족해갖고 1번, 2번, 3번 결과 이렇게 썼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썼고요. 예시까지 써놨습니다. 네. 자, 한번 일단 직독직해 먼저 해볼게요. 자, non-tariff trade measures. 이게 지금 별주 단어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제목에 나왔었던 비관세 무역 조치입니다. 비관세 무역 조치가 서치해주는 예시죠. 예를 들면요, cutters, subsidies, and restrictions of export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cutters가 이제 여러분 스크린 쿼터 이런 거 들어봤나? 쿼터제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거예요, 그거. 할당제를 말하는 겁니다. 할당제라고도 하고요. 할당제라는 건 뭐냐면요, 수량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수량 제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수량 제한이라고 써놨습니다. 할당제, 보조금,
수출에 대한 제한 이런 거와 같은 비관세 무역 조치가 are increasingly prevalent. prevalent는 만연해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널리 점점 퍼지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may be enacted 어떻게 되고 있다? 제정될 수 있답니다. For policy regions having nothing to do with trade. have nothing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없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무역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적인 이유로 제정될 수 있답니다. 뭔 말이야? 말이 어렵죠?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관세 무역 조치가 뭔데? 이거부터 알아야겠죠? 비관세 무역 조치가 뭐냐면요, 관세 이외의 상품 무역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다양한 정책이나 규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무역을 제어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는데요. 그 방법의 대표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온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비관세 무역 조치의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수량 제한은 뭐냐면요, 쿼터제는요,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이나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제한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 보조금은요, 자국의 기업이나 농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죠. 이거는요, 외국 상품과의 어떤 이제 좀 뭐랄까 그런 이제 경쟁적 우위를 좀 이제 점하게 해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외국 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세 번째는요, 수출 제한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말 그대로 수출을 제한시키는 거니까 특정 상품의 수출을 제한해서 국내 시장에서의 공급을 보장하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비관세 무역 조치인데요. 그러니까 비관세 무역 조치란 건 뭡니까? 비관세라는 건 관세를 안 낸다는 거잖아. 관세는 언제 내는 거죠? 수입을 하거나 수출하거나 이럴 때 관세를 내는 건데, 그럼 비관세를 한다는 건요, 결국에는 뭔가 이 트레이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비관세 무역 조치는 때때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거나 환경과 같은 다른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다른 국가의 무역에 제한을 가하게 돼서 국제 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비관세 무역 조치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번 말로써 읽어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제가 다 써놨으니까 꼭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요. 자, 예시도 써놨습니다. 예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국가가, 예를 들면 어떤 국가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장난감에 대한 엄격한 유해물질 사용 규제를 도입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이랬을 때 이는 무역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정책적 이유로 만들어진 거긴 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외국 장난감 제조업체들은 그 국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추가 비용을. 왜냐면은 강력한 그 규제를 도입을 했으니까. 즉 그들의 제품이 이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왜냐면은 유해물질 사용 규제를 도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네는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 근데 이거를 이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규제가 빡세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은 그 규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 기업의 선택이겠죠. 그 규제를 맞추면서도 수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굳이 그 나라에 팔아야 돼? 됐어, 저기다 안 팔어, 이럴 것이냐, 이건 기업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럼 결국에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이거는 무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그 나라에 이제 팔려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또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들 수밖에 없겠고, 왜냐면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해물질을 다 빼고 해야 되니까 비용적인 게 더 들어가고. 그랬는데 만약에 거기서 수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쪽에 수출을 안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국제 무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요 문장에 대한 예시로서 제가 이제 써놓은 거였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However, 그러나 they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합니다. 즉 차별적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On exports, 수출에 차별적 효과를 가지게 된대요. For countries, 국가들이에요. 어떤 국가들에? That lack the resources,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의 수출에 차별적 효과를 가진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냐면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non-tariff measures imposed by rich nations. 부유한 국가들에 의해 부과된 비관세 조치의 요건을 comply with는 순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준수하다,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관세 조치의 요건을 준수할 그런 자원이 됩니다. 여기 화살표를 빼먹었네요. 내가 수식해주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준수할 그런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의 수출에 차별적인 효과를 지닌답니다. 자,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뒤에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예시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huge subsidies, 자, 막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That rich nations give to their farmers. 자, 부유한 국가들이 있는데
얘네가 자기네 나라의 농부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있어. 그럼 이 보조금이 make it very difficult, 아주 어렵게 만든대요. 감옥적으로 해서 먹습니다. 뭘 어렵게 만드냐면 for farmers in the rest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의 나머지의 농부들이야. 그러니까 자국의 농민들 말고 다른 나라 농부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농부들이 to compete with them. 그들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their farmers. 그 나라의 농부들. 그 나라의 농부들과 경쟁하는 것을 아주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비관세 무역 조치 중에 하나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농부들한테 이제 그 보조금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얘네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제 자국민을 위한 어떤 이제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원활하게 생산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수입 쌀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을 이제 지원해주고 더 이제 양질의 이제 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